네,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입니다. 오늘도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시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 행보 힘차게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간의 많은 평가들은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아바타 역할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래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민주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또 민주적 생각을 국민의힘에 좀 주입시키면서 강력한 민주적 혁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혁신을 지금 이야기하거나 하는 방향들이 크게 공감되지 못하고 또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 또 김한길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발언과 행동들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C+ 정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위원장의 1호 혁신안이 대사면이었습니다. 또 그 영남 출신 스타급 의원들의 험지 출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파한대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다는 내용이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아예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들을 가치조차 함께 논의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한 것은 바로 성 문제와 관련된 스캔들 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징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남녀 평등 시대에 또 민주적 사회에 맞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면한다. 그러면 당시에 의도적인 징계를 주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홍준표 의원이 자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징계를 줘놓고 이제 사면을 한다? 웃긴다. 나 내년 총선 나가지도 않을 건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대사면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을 끼워놓고 실질적으로 잘못했던 사람들, 정말 엄청난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같이 사면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으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대사면 결정은 올바르지 않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징계 해제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징계 해제지만 그런 징계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 꺼낸 카드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영남 지역 삼선 의원들한테 낙동강 아래 벨트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와서 험지 출마하라. 뭐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인지. 그곳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삼선 이상 의원들을 이제 수도권으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 김한길 위원장 이 측근들을 공천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당화하겠다. 나의 최측근들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영남 지역 삼선 의원들의 반발이 의외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혁신위인지 공천위원회인지 헷갈린다 이런 시각도 좀 나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구성됐어야 정상인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당도 혁신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도 그 비대위에서 했어야 맞는 것인데 이제 비대위를 하려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김기현 대표를 강제로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구 후보를 본인이 찍어 눌러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본인 스스로가
좀 국민들한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비대위 체제를 만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전권을 위임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전권을 위임하겠습니까? 그냥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의 일종의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혁신위의 역할보다는 공심위의 역할,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에 더 치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 룰도 여기서 정하고 또 공천도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새 자체는 실질적인 비대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앞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영남의 스타급 의원들이 수도권에 올라오더라도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서하고 영남 지역 정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은 아무래도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게 강한 지역이고 수도권 일대는 보수적인 것이라기보단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구조가 뿌리 내리고 있지만 그 안에 중도가 30%가 넘어요. 이 중도가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면서 때로는 진보로 때로는 보수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 중도가 진보 쪽 입장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몇 달간의 여론조사로 증명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서 출마를 하는 것 그 자체는 가상한 용기이긴 하나 출마자 본인들에게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고 가령 뭐 매우 특별한 사례가 돼서 한두 명 정도 당선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현재 여론의 어떤 흐름상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먼저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도 아직까지 지역구를 정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급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상징화된 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올 수는 있으나 오라는 데는 없다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오라는 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을 제대로 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굉장히 분투하고 있는 나름의 분투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경선하자. 전략공천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위에서 내리꽂는다. 이거는 과거 정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민의의 높이가 원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반드시 경선을 치른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그와 같은 경선 방식으로 나가게 될 때 대통령실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상층부 지도부에서 전략공천으로 내리찍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영남에서 올라온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나 구리, 광명, 하남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그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메갈로시티 서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내년 총선에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안을 이야기한 책사가 누군지 궁금해요.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일대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욕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극하면서 수도권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이제 전략을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할 것이고 오늘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와 관련된 대변인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이런 인근 지역들 가령 뭐 김포, 하남, 광명 또 그 나머지 지역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약에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국가 정부와 의논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얄팍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가 단순하게 이번 총선 한 번만으로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히든카드를 꺼내는 것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들은 경기도민들 그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인근 지역의 서울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인근의 도시들이 합류해서 서울로 온다면 이 지역에 있는 서울시 시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기들의 집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 더 넓어질 때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희소성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서울을 갖다 더 광역화하게 되면 서울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좋아할 서울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총선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 수도권 일대, 경기도 일대의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서 일부 성공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러나 서울시 접경 지역에 있는 이런 자치구에서는 반대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역으로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과거에 경기도에서도 강화도에 예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1992년도 이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인천시장이 최기선 시장이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었죠. 인천이 좀 이런 규모가 좀 작다고 판단을 해서 강화도를 인천으로 편입시키게 경기도에 있던 강화도를. 했죠. 그래서 당시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직자들이 강화도 도민들 이제 선분들 찾아가서 제발 인천으로 가달라고 눈물을 먹으면서 도장을 찍어갖고 보냈었습니다. 당시 제가 해당 공직자분한테 그때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대통령의 의중으로 야합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죠. 지금도 강화도 분들 만나면 다시 경기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 오히려 행정 서비스라든가 경기도 사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대감, 일체감 이런 게 더 많았는데 인천에 있으면서 약간 좀 붕 뜨고 좀 곁다리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소외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역사에서의 소외가 바로 지역 공동체 소외를 같이 만들어줍니다. 김포 같은 지역은 인천하고도 접경 지역이고 경기도 안에서 서울하고도 또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김포 신도시는 서울 하고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 넓은 지역 사람들 전체가 다 서울로 온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지역이 교통편을 어떻게 다 해결할 것이겠습니까? 그럼 지하철을 거기까지 다 어떻게 만들고 광역교통망 체제를 어떻게 하고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질러대는 정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일단 국민들한테 무엇을 질러대고 보고 그리고 안 되면 흐지부지 넘어가고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만든 급조화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물론 나름 정책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동력을 내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칫 여야는 물론이고 민민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건 아주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지자체 간의 상당한 갈등을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 이게 현실화되든 현실화되지 않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에 그 으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네. 김포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아주 중요한 그 지자체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죠.
자신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 보호 시설물이 많고 그와 관련한 제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현대화된 사회에서 접경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군사 시설물 때문에 발전시킬 수 없다. 지금이야 인터넷, 위성, 뭐 드론 온갖 정보 체계가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군부대의 모습 하나도 다 인터넷 클릭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김동연 지사는 향후 대선을 위해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자기 임기 안에 반드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중요한 도시가 의정부, 파주, 동두천, 당연히 김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게 하겠다?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자기 다리 하나를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이걸 좌시하겠습니까? 절대 좌시하지 않고 경기도가 이와 관련된 아마 적극적인 대응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김동연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 나름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내느냐. 김포 시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또 나머지 경기도 도민들 또 이와 관련해서 동요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지자체 시민들을 얼마나 안정되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김동연 지사가 대선으로 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자기의 능력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수회담의 격은 아니었고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차담의 성격이었는데 어쨌든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여야 또 정부와 견제와 협치의 균형을 바라는 그 시민들의 바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죠. 얼마 전에 이제 오늘 2024년 예산 심의 때문에 이제 대통령 또 야당 대표들 이런 시정연설을 하는 것 때문에 사전 모임이 있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것, 이 자체가 다른 그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직접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동 중에 인터넷으로 확인을 다 했는데 두 분이 약간의 어색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만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빠르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좀 바라는데요. 이번 만남이 결국 이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률적인 삭감들, 이것 때문에 국가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 가령 뭐 R&D 예산부터 시작해서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예산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 이런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번에 빨리 여야 지도부가 좀 만나서 국가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일률적인 삭감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갖다 잘 조율해서 합리적 방안으로다가 최대한 나라가 안정되게 나갈 길을 갖다 찾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항상 민주당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쪽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명계들의 그 공천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그 일각에서 뭐 자객 공천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비명, 친명, 개혁, 반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차기 총선 어떤 형식이든지 민주적 경선은 불가피한 겁니다. 민주적 경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일 뿐인 것이죠. 그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선언하는 것 자체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분을 자객공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천에 정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룰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감히 누가 나에게 대항해, 감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진 인사가 등장을 하니까 그것을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폄훼하고, 그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만약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다음 주에 또 다시 뵈야 되겠습니다. 네,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